국내에서의 그 금리 인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소와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회사들이 상당히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죠. 0.25%. 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리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 이 부분을 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테이퍼링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0.5%에서 0.75%, 한 0.25%가 이제 상승이 된 건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 거는 2018년 11월 이후에 33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금통위가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중에 워낙 많은 돈들이 풀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최근에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국내의 금리 인상은 이번이냐 아니면 다음이냐 이 차례만 있었지, 사실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국채시장에서도 이 정도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번에 금리 인상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 불안정성도 커진다라는 부분하고 서민들의 이제 가계대출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급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을 앞둔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이 한 1,600조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네. 그게 올 2분기에 1,800조를 훌쩍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6조 원 정도가 지금 급증을 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게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원인이 부동산, 즉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가서 빌려서 집을 사고,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도 일으키고, 이게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한번 끊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세 시대부터 이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게 이제 뭐 영주와 뭐 소장농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서 계급층이 구분이 되었잖아요.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꺼냈고, 부동산 시장은 처차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렇죠. 주식쟁이니까 이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국내 금리 인상이 인상되는 정도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동향에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의 그 금리 인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이어졌어요. 근데 사실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딱 그 금리 인상이 딱 발표가 되자마자 환율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원화가 강세가 됐다가 조금 있다가 슬근슬근 올라가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만 볼게요. 3,633억 원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8월 25일 어제랑 그제랑 한 3,100억 정도를 샀잖아요. 네. 이거 오늘 다 팔았어요, 지금.
이틀 동안 좀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좀 다 팔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니까 어떤 종목을 팔았나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부터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 찍혀 있죠. 이거 수량이에요, 수량.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찍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얘는 조금 샀네요. 그리고 네이버 얘 팔았고요. 카카오 얘도 팔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는 뭐 변동이 없고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것도 팔았고 LG화학 팔았고요. 삼성 SDI 뭐 조금 샀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지금 대부분 매도가 나왔어요. 대부분 매도했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패시브 자금 성격의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진행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인가요? 있을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과연 국내 금리 인상을 계기로 환율이 앞으로 안정화될지 그러니까 잭슨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과연 국내 금리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가 좀 상당히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중요한 동향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몇십 조를 이렇게 내다 팔았어도 국내 시장이 버텼던 이유가 개인들이 이걸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주니까 계속. 네, 개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개인들이 버티는 원동력이 이 저금리에 따른 이 대출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거든요. P2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이 개인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간 그러니까 내일 밤 11시 이후에 크나큰 좀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나마 금리 인상이 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환율이 강세로 돌았을 거고 외국인들이 그게 오히려 사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터닝 포인트가. 네. 이거였는데 오늘 하루로 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 그것 대한 때문일까요? 경계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면서 동조화되면서 원화도 좀 약세가 되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한국 시장의 원화만 유달리 약하다 이게 너무 약하다. 다른 신흥국 이머징 시장에 대비해서 원화 자체가 워낙 지금 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이머징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의 환율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의 그냥 축소 분위기를 좀 만들었고 그게 외국인의 동향에 이제 매도가 좀 찍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하여튼 우리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기댈 구석을 찾고 싶은데 생각했던 것들은 별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거죠 지금. 급락 이후. 그렇죠.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슈보다는 미국의 그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잭슨 미팅에서 아마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그렇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그 잭슨홀에서는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시장의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9월 FOMC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실제적인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는 11월부터 진행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월가 쪽에서의 그런 공통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다음 주예요. 왜냐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소문난 잔치 뭐 먹을 거 없다고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비농업 일자일수, 뭐 실업률 이런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면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이 7월과 8월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테이퍼링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7월의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한 100만 명씩 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번 8월의 고용 지표 역시도 7월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테이퍼링 이슈를 확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튼 참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그 분들의 뷰는 요새 카플란 총재인가요? 연준 위원 중에 한 분. 가장 매파였는데 비둘기를 살짝 바뀌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때문에 언급하면서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네. 테이퍼링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좀 연기되지 않을까. 네. 예. 왜냐면 이게 다 연준 위원들이 보면 다 이 작전이잖아요. 이게 서로 시장의 어떤 완급 조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런 유명한 그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 IB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월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예, 없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중앙은행이 그 페드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월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월가 쪽에서의 그런 입장과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아니 연준 주주들이 월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뭐 미국의 말씀 잘하셨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네. 사실 사기업이죠. 예, 거기에도 뭐 주식이 이미 발행이 되어 있고 그 주식의 주주들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월가의 회사들이 주주들이거든요. 대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렇게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물론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월가의 개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놀라면 안 되니까 놀라게 하면 그걸 이제 기대해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감안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일단 컨센서스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일시적 어떤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상승 기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충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테이퍼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이 딱 된다. 그러면 주가가 과연 빠질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개시되는 시점, 선언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섹터로 한번 들어가서 자동차주. 우리가 사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방송에서도 참 하반기에 떠오를 주도주는 자동차다 이런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민망해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근데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소 이슈 때문에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부분이. 근데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현대모비스에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히 완성차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상반기에 자동차 쪽에 대한 하반기 뷰를 좀 좋게 가져갔었고 그 생각이 지금도 바뀐 건 아닙니다.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병목 현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게 풀릴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는 TSMC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20%에서 한 30% 정도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성차의 입장에서는 또 원가 부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쪽은 글쎄요. 저는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도 없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그런 로드맵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 수소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최근 가장 핫한 업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네.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과 관련된 행보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에 좀 있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법 그리고 수소법 재개정을 통해서 이게 뭐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었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했던 그런 정책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라는 게 이번 하반기의 그 정부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책적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있는 섹터가 수소와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소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을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이 수소와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소와 딱 수소하면 떠올릴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로 가면 대선 주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이게 이쪽은 아마 후보들이 막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후보가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한 20기가와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이걸 듣고 있는 다른 쪽 후보가 20기가 오케이 레이스 20기가 받고 20기가 더 나는 40기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은 무조건 크게 하면 좋은 줄 아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후보들이 좀 성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은 물론 이게 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육성해야 되는 취지는 맞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막 더하겠다라고 좀 과열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9월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 9월에는 독일에서 총선이 있거든요. 네. 독일 총선이 있는데 이게 유럽의 정치 구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녹색당,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시하고 환경과 관련 문제에 상당히 좀 예민한 그 녹색당이 요즘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녹색당이 이번에 상당히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독일 하면 유럽의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녹색당이 선정하게 되면 이게 유럽 전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도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인데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수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대차, 포스코, SK 그다음에 한화였나요? 네, 수소동맹. 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뭔가 수소에 대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수소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테마 대세 어떤 이런 게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이쪽은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수소하면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수소하면 이꼴 수소차를 생각을 그러니까 먼저 하시더라고요. 수소차를 떠올려요, 우리는.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수소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한다라고 하면 화석 연료에서 이게 나오는 수소가 이제 부생 수소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수소를 추출 수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탄소 포집. 아무래도 화석 연료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 탄소도 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를 이제 포집하겠다는 거죠. 이 탄소를 없애면 분류수소가 되고요. 네. 이 탄소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발생되는 부생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여기서 어차피 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전혀 없게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이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소가 전혀 없는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그린 수소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풍력,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집으로 이제 배달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이 바로 수소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뭐 공장이든 가게든 이용을 해서 이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재활용해서 이게 쓰겠다. 에너지원을 쓰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예, 수소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운송을 통해서 수소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소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선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열차, 드론 이런 쪽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료 존지,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들어가든지 가정용으로 들어가든지 건물용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수소차는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생태계를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친환경 정책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래서 이제 수소 시장이 이제 우리 사실 수소차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전기차가 대세고 한참이 지나서야 수소차가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보통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상당히 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요즘 가까이 확 와닿은 느낌이에요. 수소 에너지라는. 그리고 오해도 하나 풀릴 게 있는데 수소하면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소 폭발한다고. 폭발하는 거. 폭발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수소가 폭발하려면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야지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자연 현상에서는 없습니다. 화재를 걱정한 사고로 인한 그렇죠. 화재.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수소와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이제 운송이라든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 위험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무서워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그룹이 9월 초에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소 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아요. 수소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대차가 미래 그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아마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는 로드맵을 가장 확실하게 좀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금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잠재력이 크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에 이제 확정지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소 연료 존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소차는 얼마 정도를 우리가 생산해내서 앞으로 전 세계 어느 정도의 MS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아마 현대차에서 발표하는 게 이제 9월 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감은 그 전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월 6일까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든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어제 공모주 청약이 끝난 게 있죠. 그 일진 하이솔루스인가? 그 회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첨단 소재인가 그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그 회사가 아마 다음 달 1일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까지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현대차 자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일단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수소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종합 생산 전용 라인을 구축해서 2022년까지 생산 능력을 4만 대로 확대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모비스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수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종합 생산 전용 라인 구축을 비롯해서 이 수소와 관련된 많은 기술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품, 관련된 장비 뭐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많은 육성을 할 거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운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한국은 수소를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액화수소. 액화수소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수소와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회사들이 상당히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현대차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이 그동안 상당히 1월서부터 계속 하향으로 내려오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게요. 네. 저도 힘듭니다. 그치. 고객한테 맨날 시달릴 거 아니야. 저도 현대차 힘듭니다. 고객.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모멘텀이 돼서 대형 우량주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비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